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환율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던 지수는 막판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빠르게 상승폭을 축소시키며 전일 대비 8.24포인트가 오른 1063.03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새롭게 비상하는 주가연계증권 ELS에 관한 소식과 함께 20조 9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연계증권, 즉 ELS라고 부르죠. 한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량의 원금 손실을 내면서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유병원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ELS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고요? 예, ELS가 조심스러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 급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상품이었는데요. 이번 달에 새롭게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ELS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ELS는 원금 보장형과 원금 비보장형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ELS는 손익 구조를 바꿔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달 초 삼성증권이 발행한 ELS는 나흘 만에 2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녹인 베리어, 즉 원금 손실 발생 조건을 없앴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슈퍼스텝 다운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어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상품이 유행을 끌자 많은 증권사들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ELS의 요즘 특징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ELS와 파생결합증권, 즉 DL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ELS를 업계 최초로 내놨습니다. 대한항공의 신용도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을 활용한 DLS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물이나 대체에너지, 날씨 등 계량화가 가능한 기초자산들을 활용해 다양한 DLS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ELS가 올 초까지만 해도 이게 참 굵직거렸는데 갑자기 증권사들이 이렇게 ELS에 주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와 중립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상품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LS는 상품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보수, 중립, 공격적 투자자들에게 맞춘 상품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굉장히 유리한 상품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ELS의 장점이 증권사들의 시장 확장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금 ELS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유병원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사교육비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담을 막상 이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만 하더라도 자식들 한 둘 정도 키우는 친구들 보면은 뭐 허리가 휘청휘청 한다고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꽤나 버거워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겠죠. 자, 지난해 사교육비로 들어간 돈이 무려 20조 9천억 원을 넘었다는 발표도 들리고 있습니다. 21조에 달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많은 돈이네요. 자, 성인경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를 조사를 했더니 20조 9천억 원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73개 초중 고교의 학부모 약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보다 4.3% 늘어난 총 20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3만 3천 원으로 2007년보다 5% 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네. 실제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만 8천 원에서 지난해 31만 원으로 7.6% 늘었습니다. 지난해 초중 고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학생 4명당 3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목이라든가 또 사교육 유형별 등등으로 참 분류해서 또 알아보면은 그 정확한 실태를 보다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불어닥치고 있는 영어 열풍을 감안한다면 영어 분야를 영어를 배우는 데 쓰는 그 사교육비 가장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는 영어 과목이 주도했는데요. 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과목별로 보면 영어가 7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영어 학습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환율이 오르면서 해외 어학연수 수요가 국내로 많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반면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대폭 축소하면서 논술은 전년 대비 12.5%나 감소했습니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비나 개인 과외비는 증가한 반면에 방문 학습지라든지 그룹 과외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성적 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1만 5천 원으로 하위 20% 이내 학생에 비해서 2.4배나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서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29만 6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읍면 단위 지역의 12만 5천 원보다 2.4배 많은 금액입니다. 네. 특히 중소도시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그 경기 지역 신도시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지출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월 700만 원 이상 가정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천 원인데 비해서 월 100만 원 미만 계층은 5만 4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격차가 무려 8배가 넘는데요.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가정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2007년 23%에서 지난해 24.9%로 1.9%포인트 증가했고 월 5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학생도 9.4%에서 10.9%로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사교육비, 물론 우리나라 교육열은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무척이나 높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데 이제 뭐 돈을 쓰는 건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참 부담이 큰 게 이제 문제이겠죠.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들의 이제 고충이 상당히 클 텐데, 이렇게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좀 줄여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를 하면서 의식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네. 학생과 학부모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체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 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시 우리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교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대학들도 내신 성적이라든지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네. 잠재력이라든지 자질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정책과 대학의 입시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학벌이란 게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그것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먼저 좀 바뀌어야지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명박 정부의 교육 목표 중 하나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사교육비를 좀 경감시키려는 그런 대책을 준비를 하겠군요. 예, 교가부는 지난해 10월에 학원비 경감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차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전국적으로 300개의 사교육 없는 학교를 선정해서 네. 학교당 평균 2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내에 학생, 학부모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네. 사교육에 대한 의식전환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영어 과목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올해 5천 명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락과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를 통해서 영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IPTV도 전국 초등등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가부는 이 같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올 하반기부터 사교육비가 점차 감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는 또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에 관한 실태를 전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성행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통사고 특례법이라고 있지요. 자, 이것이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김능현 기자로부터 정리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뭐 어떤 중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은 형사처벌만큼 이제 면제해주는 그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자, 헌재가 이 법을 위헌으로 본 취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장애를 입힌 경우에도 12가지 유형의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쥐어 뇌손상을 입혔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었는데요. 그러나 헌재는 이 규정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도록 조장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보험에만 맡긴 채 나몰라라 하는 풍조를 유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 규정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해줌으로써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네, 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게 될 그런 권리를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측면을 중요시한 거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헌재 판결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걸까요? 예, 기존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추월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침범,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 인도 침범, 개문 발차 사고, 뺑소니 등 12가지 유형의 잘못을 범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2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고를 내서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거나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문제는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현행 형법은 중상해의 개념을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일반인들이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실명이나 다리가 절단돼 불구가 된 경우 등은 중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치 사후주의 골절상이나 손가락 절단 정도의 부상은 신체의 고유 기능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법원도 폭행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거나 하반신을 마비시킨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국 검찰과 경찰에 중상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오늘 안으로 구체적인 중상해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헌재 판결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적잖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인데요. 이 때문에 운전자가 부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행위도 증가하고 전과자가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능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기옥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마감 시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며 1060선을 회복했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24포인트 오른 1063.03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1079포인트까지 반등하기도 했지만 원달러 환율 급등이란 악재가 부각되면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낸 반면 연기금과 보험 등 일부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6.5원 오른 1,534원으로 마감해 종가 기준 지난 1998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소외받았던 금융업종과 또 건설업종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이날 주식시장에선 금융업종과 건설업종이 나란히 3% 넘게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업종 모두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다량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은행업종의 경우 시티그룹과 미국 정부가 정부 보유 지분의 보통주 전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건설주 역시 일부 건설사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동반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물론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순매수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순매수 전환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날까지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장중 순매수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가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지킬 정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 확대 기대감도 일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는 이날 한국 증시에 대해 원화 매도 및 외국인 증시 이탈 등 현재 진행 중인 양상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이고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250포인트 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희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원화의 강세 반전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25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총 20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펀드에 산업과 수출입, CT, SC제일은행 등을 뺀 시중 14개 은행이 신청 마감일인 오늘 한도 배정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시티그룹이 정부가 보유한 총 250억 달러에 달하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의 지분은 4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정기 주총 의결을 통해 정준양 회장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정 회장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 현재 직면한 경영 악화를 극복하고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충시 전략센터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동양전공 홍성금 부장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홍성금 부장께서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미국 증시가 지표 하락으로 하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네. 강보합세로 저희 증시는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기간 매수세로 전일 대비 8.24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1063.03포인트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외인 기간 매수 속에 전일 대비 4.56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363.21포인트로 나흘 만에 상승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국 시티그룹의 우선주 전환 합의 소식에 강세를 띠면서 네. 은행주, 건설주 등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립스 보유 지분 매각설로 전날 급락했던 LG 디스플레이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미국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우려로 미 헬스케어주가 폭락한 여파로 국내 주식들 역시 그 관련 주식들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 이러한 주식들이 하락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 밖에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증권사 리포트로 서울반도체가 전날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은 월요일 첫날 상승한 이후에 외인과 기간 매도 가운데 조정을 보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막바지 오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시장 배경에는 역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1530을 넘나드는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장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그런 일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환율 상승폭은 세계에서도 저희가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다소 장에 부담이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또한 교역량이 석 달 만에 20%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로서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MSCI 기준 국내 증시 이익 수정 비율이 1월 이후에 재차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분들이 부담을 주면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부담이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 차입 만기 도래분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외국인의 배당금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장에 부담을 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장중 가운데도 외국인 순매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에는 삼성화재,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NHN 이러한 종목군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차, GS건설, LG전자 이러한 종목군으로 매도를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정리를 상세하게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전략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자, 문영석 대리께서는 먼저 어떤 기업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제일모직입니다. 동사는 삼성그룹 계열의 안정성장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2006년 이후 PBR 1배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참고로 최고로는 2006년 10월 2.04배를 갔었고요. 네. 그러나 경기 침체 이후로 다른 실적 둔화 우려의 영향으로 현재 2005년 9월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PBR 1배를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PBR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코스피 PBR을 상회하였으며 이를 하회한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한 번씩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수준은 코스피 PBR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즉 내년 한 번씩밖에 나타나지 않는 매수권역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실적 우려감으로 인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09년은 세계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영업 실적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익성이 본격 호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제일모직은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주 매출처로 확보하여 안전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화학업종 내 여타 업체들에 비해 실적 민감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재료 부분의
높은 성장성과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케미칼 및 패션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의 영향으로 안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일모직 차트를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제일모직 일봉 차트인데요. 현재 제가 이 우측 상단에 표시해 놓은 부분은 요즘 2009년 1월 들어서면서 기간의 순매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일봉 차트에 각각 제가 그어놓은 노란색 박스권을 칠해놓은 부분은 제일 왼쪽에 있는 박스권이 2008년 10월 서브프라임 때 가장 주가가 폭락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항상 32,000원 초반대에서는 32,000원 초반대보다 더 빠지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2009년 1월 들면서 기간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저평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는 5일선이 11선과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우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어제는 가격이 약 38,000원까지 올라가며 급등을 하였었는데요. 오늘 장이 밀리면서 음봉을 나타내며 네.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매수 기회로 다가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매수 가격은 36,000원 초반대, 그리고 목표가는 43,000원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제일모직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학이라든가 전자재료 같은 부분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는 워낙 탄탄한 그런 안정적인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일 것이고요. 패션 등에서도 뭐 어느 브랜드 못지않게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면서 업황이 상당히 좋은 그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지난번 급락 이후 많은 종목들이 상당 부분 오를 때 따라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저가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가격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일모직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홍성근 부장님은 어떤 기업에 관심을 두십니까? 예, 오늘은 그 한솔재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그 1위의 인쇄 용지 및 그 백반지 제조 기업인데, 그동안에 그 한솔그룹은 그 IMF 이후에 한 차례 그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그 장기간 그 계열사라든가 또 부동산 매각 이러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그 한솔 재지를 중심으로 한 재지 산업군과 한솔 LCD를 중심으로 한 전자사업 이렇게 두 사업군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그 한솔 재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그 매출을 먼저 살펴보면 전년 대비 그 19% 증가한 1조 3,360억 원 실현을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92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년 기준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해 그 4분기 때 그 펄프 가격 하락으로 수출 그 금액이 감소하면서 한솔 재지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48% 이상이 되는데 그러한 그 수출 금액이 감소하면서 또한 그 영업의 수지 그러한 부분들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그 영업의 수지 부분에서는 그 외환 관련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한솔건설 등 그 자회사들이 지분법 손실이 발생했는데 순영업 외 비용이 813억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난 그 4분기 이후 주가를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미 그러한 부정적 요인들은 기반영되었다는 그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개성재지라든가 EM페이퍼 이러한 그 인수로 인해서 내수시장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서 올 1분기부터 오히려 내수시장 점차 호조가 보이면서 펄프 가격 급락으로 인한 그 수출 가격 하락의 매출 감소 부분은 대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가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4,000원대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4분기 영업 그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러한 부정적 요인으로 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10,000원대 전후에서 대량 결합이 한번 이루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단기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50% 정도 그 10,000원대 매물을 넘지 못하고 단기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실적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추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 3일 동안 거래량 소강 상태이면서 점진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7,800원, 오늘 종가 7,810원인데
7,800원 전후를 추천드리고 손절가 7,150원, 목표가 9,000원, 단기 목표가 9,000원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전년도부터 제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이제 업계에 대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상황이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수혜를 이제 제조업계 1위인 이제 한솔재지가 고스란히 받을 것임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그럼 홍성훈 부장님께 내일 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그 시장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급등락을 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그 정부의 그 추가 금융 구제 기대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미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2,500달러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추가 편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금융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대감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아직은 그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동유럽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데 그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그 스프레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추가적인 상승 없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 5.4% 정도 여전히 높지만 아직은 높지만 추가 상승하지 않고 있는 점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유럽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이 크지 않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짚어볼 만합니다. 또한 그 외국인 매도가 오늘 그 매수세로 좀 돌아섰는데 그러한 매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물론 리스크 관리에 주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어떤 제한적인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해봅니다. 업종군으로 좀 들어가 살펴보면 오늘 그 은행주들이 모처럼 반등을 하였습니다. 그 낙폭 과대에 따른 국내 그 대표 우량주인 은행 주식들이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은행 주식을 또 매수 후에 가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낙폭과대 건설주라든가 증권주, 또 일부 우량 전기전자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지속되던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장의 흐름 자체를 좀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시는 듯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순매수세를 보였던 금융업종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건설업종, 그리고 저평가 받고 돼 있는 그 전기전자 업종 종목들에 관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장에 대해서 문영석 대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 주 코스피는 일주일 내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 큰 영향을 준 이유 하나로 원달러 환율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금일 우려하던 상황이 연출되며 장막판에 환율이 1,540원을 돌파하며 동시에 선물지수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국이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차라리 악재가 드러났기에 앞으로 불확실성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아침 일찍 발표된 1월 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 전환된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코스피는 4일 연속 1050포인트 선을 지지를 해주었고 강하게 반등하며 5일선을 탈환하는 듯 하였지만 누적 선물 매도 계약이 4만 계약 이상인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도가 머릿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길게 주식을 들고 가기보다는 짧게 끊어 매매할 수밖에 없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놓은 이 상단과 하단의 밴드는 올 2009년 1월, 2월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작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그 이번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의 차트입니다. 이 5일 동안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주일 동안 아주 변동성이 컸던 것도 같지만 105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 사이인 아주 작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5일선을 장악하지 못했듯이 다음 주 역시 오늘 다우 지수가 밀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밑에 지지선이 없는 상황에서 다우가 밑으로 빠지면 우리나라 역시 전 저점인 900 초반대로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 역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는 약한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가대했던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건설주, 그리고 철저히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트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홍 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다음 주가 됐는데 주 초반부터 만연한 이제 증시가 약세를 보여가지고 지금 전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하향 이탈해서 전저점으로 향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다시 박스권으로 복귀하는 거를 기대하고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현금을 보유한 채 다시 한번 타이밍을 호흡을 좀 가다듬는 게 나을까요? 일단 우리 문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조정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가 조정에 비해서는 반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상치 못한 어떤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유 종목에서 현금화를 시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 대리 말씀처럼 전 저점과의 거리가 꽤 됩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보더라도 단기 상승에 따른 추가 조정이 가능성들이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부 현금화를 해가면서 장의 추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곧 고공을 행진하고 있는 TMR로 이건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매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종목군에서 매매하고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현금화하는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매매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일반 투자자분들 어떤 현금 비중을 좀 적절하게 잡는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보유하라고 좀 권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장세는 일단 적극적으로 매매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항상 장에 대응할 때 어려운 점이 불확실성입니다. 네. 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외 금융 불안에서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50%,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 30% 이상 보유하시면서 나머지 주식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짧게 장을 이어가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고요. 적절한 비율은 30에서 50%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금화하기가 이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또 다른 기회와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현금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동양종금 홍성근 부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의 문영석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 재테크를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여러분 아마 다들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제 뭐 주택 같은 거 구입을 해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은 아니더라도 자동차는 한 번 정도 사보셨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나 이제 그런 거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을 다들 구입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구입하면서도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선물거래소의 차선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자동차라든가 이제 부동산 매입해서 등록을 할 때, 이제 등기를 할 때 또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어떤 채권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보유해 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할인해서 그 자리에서 팔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체가? 예, 원래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조세적인 성격의 채권을 첨가소화 채권 또는 소액 채권이라고 하는데, 먼저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만기 5년짜리 국채인 국민주택 1종 채권을 사셔야 되고,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도시철도 채권, 기타 도시나 지방에 거주하신 분들은 지역개발 채권과 같은 지방채를 사셔야 됩니다. 이러한 채권을 사셔야만 등기와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채권들을 이제 사려면 어디서 이게 사야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채권들을 어디서 사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예. 등기나 등록할 때 중간 대행업자인 법무사나 자동차 영업사원분들에게 일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데 상당히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으신다면 이러한 채권 관련 비용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은 5개의 은행의 본 지점에서 사실 수 있는데,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입 즉시 해당 은행에서 바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또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의 구매처는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우리은행, 경기도는 농협, 인천은 신한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이러한 채권들은 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 등에 나와 있는 해당 은행 지점에서 여러분이 사실 수 있으며, 그 부동산 사실 때 사는 국민주택 1종 채권처럼 해당 은행에서 즉시 매입하고 바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무 매입 채권을 이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어느 만큼의 양을 사야 되는 겁니까? 예. 보통 부동산을 사게 될 때 사야 되는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 규모는 등기 안에는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에 일정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매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억 원짜리 시가 표준액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약 2.3%의 그 일정률을 곱해서 액면가 약 460만 원어치의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시가 표준액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고, 채권 매입 금액은 등기소에 문의하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등기를 의뢰한 법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자동차를 사게 될 때 도시철도 채권과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 규모는 등록하려는 차량 가격에다가 차량의 차종 또는 배기량, 연식을 고려해서 나오는 일정률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사신 분들은 2000cc 미만의 약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실 때는 2천만 원에다가 약 12%를 곱한 액면가 240만 원어치 채권을 사시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 매입 금액은 차를 등록하려는 해당 구청에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차를 살 때 이렇게 매입을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실 채권은 구경도 못 해보고 그 돈만 그냥 조금 내니까 이렇게 그냥 뭐 처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건 제가 이제 뭐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매입과 매도 과정을 제가 밟은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그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인지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기왕이면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저한테 좀 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싶거든요. 예. 어떻게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오늘 그 내용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은 이런 채권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이유는 법무사나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다 보니까 채권조차도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곧 알려드리게 될 방법대로 여러분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채권을 구입하시고 바로 처분하신다면 이러한 비용들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들을 국민들이 손쉽고 또 비싼 값에 또 제값에 팔 수 있도록 한 10여 년 전부터 거래소하고 은행
증권사가 서로 연계해서 이러한 소액 채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처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쉽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해당 은행에서 이 채권을 여러분이 즉시 매입과 동시에 바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사실 때의 가격은 채권의 액면 금액 전체를 주고 사시지만 처분할 때는 전날 거래소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시다 보니까 네. 약간의 그 차익이 좀 발생합니다. 결국 이것을 약간 세금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비용을 내셨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은행에 가셔서 직접 채권을 처분하실 때는 은행 가시기 전에 먼저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이 사야 될 채권 매입 금액하고 처분했을 때 받는 금액과의 차익을 물어보시고 그 금액만 준비해서 가시면 편리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실 수 있는 건데 먼저 은행에 가시기 전에 증권회사 계좌를 하나 개설하시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서 매입한 채권을 구매하시고 처분은 은행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증권회사에다가 채권을 이체해서 입고한 다음에 증권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날에 또는 만기까지 가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처분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먼저 본 방법과 약간의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데 채권을 살 때 채권 매입 금액 전체를 주고 일단은 사시고 나서 증권사 통해서 판매한 매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 비용이 좀 더 든다는 것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채권 규모가 크지 않다면 매입한 은행에서 즉시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체 금액을 주고 내 계좌에 입고시킨 다음에 만기까지 가서 원리금을 수령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게 좀 금전적으로 좀 득이 될까요? 그런데 과거의 그 경험상으로 보면 만기까지 가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살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비용 외에 또 이 채권으로 인한 또 비용으로 고통을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바로 은행에서 처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냥 차액만 가져가서 이게 사고 그냥 매도 즉시, 매입 즉시 매도하는 게 가장 낫다고 골라주셨습니다. 예, 의무 매입을 만약에 채권하고, 자, 채권을 이제 구입한 이후에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네. 채권을 사신 다음에 그 부동산 등기할 때 받은 그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법무사한테 등기를 의뢰하실 때 채권 매입할 때 적힌 그 번호만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그 영수증을 자동차 등록 서류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간 대행업자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나 법무사분들에게 등기나 등록을 이름하시더라도 의무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여러분이 직접 은행에서 매입하고 처분하시고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그분들에게 다른 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래저래 하여튼 뭐 주택을 구입을 하든 자동차를 구입하든 이제 채권이라는 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살 때마다 이게 내가 과연 뭘 사고 팔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게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그냥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웬만하면 뭐 주식을, 차를 사든 뭐를 하든 할 때 영업사원한테 맡긴다던가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기지 말고 약간의 발품을 팔더라도 내가 직접 한다라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돌아갈 만한 그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마진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분들에게 수수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채권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직접 굉장히 손쉽게 은행을 여러분이 한번 가시냐 안 가시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셔서 처분하시면 훨씬 많은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직접 해보면 뭐 처음 하기 전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직접 해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앞으로 매번 하게 되는 게 세상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주택을 매입하셔서 등기를 한다라든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실 때만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선물거래소 차선호 과장과 함께 채권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장막판 급등을 하면서 1,5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경계감으로 눈치를 보던 원달러 환율이요. 투신권에서 달러 매수를 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자 역내외 달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늘 폭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1,53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지난 9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1,534원입니다. 자, 다음 주는 좀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가실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다음 한 주도 역시 그런 불안한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듭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주말에 즐겁게 또 건강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